오늘은 이제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199페이지인데 칼빈주의가 실제로 구체적인 의미에서 예술 발전을 진전시켰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이 예술과 학문과 종교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 안에 하나로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칼빈주의는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은 예술을 발전시켰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인은 스코틀랜드보다 음악적으로 더 나은 음성을 가졌고, 지금도 오게 되면 이탈리아에 주로 음악이 많잖아요. 그죠? 성악적으로 이탈리아로. 또 독일인은 네덜란드들보다 노래에 대해서 좀 더 열정적이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독일 사람들이 매우 흥이 있죠. 이 맥주 문화도 있고, 또 독일에는 정말 많은 그 극장들이 많아요. 노래하는 그 성악가들이 하는 오페라 극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라마다 이런 예술의 어떤 변화, 독특성, 이런 어떤 특수성,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어떤 칼빈주의자들, 다시 말해 칼빈주의자가 있는 나라에서 예술이 발전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로마 캐톨릭이 있는 데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루터교나, 그죠? 이쪽이 강한 거잖아요. 스코틀랜드는 뭐예요? 장로교란 말이에요. 칼빈주의 장로교고, 네덜란드는 대르케혹교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 칼빈주의 장로교보다 오히려 로마 캐톨릭이 더 음악적으로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는 네덜란드가 개혁파의 어떤 중요한 산실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벨직 신앙고 백서, 또 울투신경, 다 이런 것들이 신앙고 백서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네덜란드니까 대륙 개혁교회에 아주 중요한 모대 역할을 했던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루터교가 강한 독일이 더 이런 예술적인 측면에서 또 흥이 있다. 이런 걸 볼 때, 이 칼빈주의의 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예술이나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민족적인 특성이지, 칼빈주의가 있는 데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좀 뒤처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유럽 북부의 나라들에서 칼빈주의가 땅에서 산출할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풍부한 자연성을 필요로 하는 조각과 건축이 찰흙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보다 채석을 얼마든지 하는 나라에서 좀 더 신속하게 발전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덜란드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진흙이나 찰흙 같은 게 많은데, 그러나 북부 유럽은 이 대리석의 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이탈리아 같은 데는 조각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 좋은 채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런 예술과 문화가 발전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진흙이 있는 데서는 그런 조각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톡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것에 더 특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음식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우리의 예를 들자면 세계에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고도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사과 같은 것은 당도도 높고 아주 좋은 게 우리나라 고도에서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과일 문화가 아주 발전됐고 과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가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뭐가? 커피야. 우리나라는 커피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고도가 낮아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커피 문화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다 수입해서 만들어진 문화지. 그러나 예를 들자면 커피 문화 같은 데는 에티오피아라든지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옆 나라들은 커피가 주상생지니까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발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커피 문화가 발전된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커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먹기까지 오려면 원두가 잘 나와야겠죠. 그죠? 생두가 잘 기술해서 원두로 오고 원두가 또 이렇게 우리의 입에 맞는 음식으로 오려면 뭐가 필요해? 로스팅도 잘해야 되고 다 그런 거 로스팅이 하다 보니까 로스팅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는 거고 또 바리스타도 우리나라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바리스타라는 문화가 생겨난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 용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라인더도 그러니까 커피 하나가 엄청난 영역의 문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끓일 것이냐에 따라서 또 저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커피 문화 하나 못 만드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문화적인 차원에 있는 것을 이거를 어떤 신학적인 차원으로 돌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 전자의 나라에서는 시와 음악과 그림이 모두 자연적 자료와 가장 독립된 세 가지 자유예술이다. 그렇다고 해서 폴랑드로와 화란의 시청이 건축 창작물 가운데 자신의 건물을 명예로운 자리에 두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나라,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 유럽 북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시와 음악, 그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예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페츠 네덜란드의 예술 자체가 아주 질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화란의 시청이니까 네덜란드의 이 시청이 건축 창작물 중 매우 뛰어난 또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루뱅, 미델부르크, 안티오프, 암스테르담 이게 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벨기에, 네덜란드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대, 저지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화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발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아주 훌륭한 그 예술들이 있었지만 그런 예술들은 사실은 뭐예요?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의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예술이라서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칼빈주의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맞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이 정신이 화라 안에 잘 이게 전파됨으로 그 이후부터는 아주 좀 너무 캐톨릭화된 그러한 어떤 건축물은 적다는 거예요. 예를 뭐 여러분 보게 되면은 유럽을 가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성당들이잖아요. 그죠? 화려한 성당. 여러분 가장 화려한 성당 그러면 주로 어디를 생각합니까? 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거기 보면 또 바티칸 대성당. 또 어디 있어요? 밀라노 대성당 있잖아요. 우리가 봤던 그죠? 그리고 또 독일의 그죠? 미넨 대성당.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화라 안에 네덜란드에 무슨 대성당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유럽에 있어도 일단 그러한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칼빈주의라고 하는 단일한 어떤 건축 양식 이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노마 캐톨릭화된 그런 것들은 이제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예술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칼빈주의에 있어서의 예술의 발전에 있어서는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인데, 200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적인 예술이 아니라 재정적 후견에 의존하지 않고 대리석 채석장이 필요 없이 인간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좀 더 주관적인 예술에서만 그 국룰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매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예술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모든 예술이라는 게 이게 어떤 교회의 재정적 후원이라든지 어떤 한 메디치 가문 같은 한 가문의 후원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권 안에서 예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예술을 한 거지. 교회가 원하는 예술. 그래도 화려하고 멋있지만 독립되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예술보다는 재정적 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의 예술이었죠.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예술은 뭐예요? 시스테나 성당의 천지창조 아니에요? 그거 다 바티칸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는 나팔로의 아테네 학당도 마찬가지로 다 대성당에서 요구하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가게 되면 다 우리가 그냥 미켈란젤로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사실은 교회가 성당 요구해서 만든 그림이죠. 식당에 그린 그림이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후원을 통해서 만든 후원이 없으면 그림을 만들지 못했던 재정적 후원을 통해서 당시 그림들이 물론 위대한 화가의 그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이었다. 주제가 딱 한정적이었어요. 모든 주제가 한정적이었죠.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은총이라고는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은총의 세계가 소중하지 자연의 세계는 죄악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은총의 세계에 대한 종교화라든지 이런 성인화라든지 이런 그림들만 아주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자연에 대한 그러한 그림들은 매우 적었단 말이에요.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에 아주 자기의 자리를 내주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칼빈주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자연에 제 자리를 부여해 줬고
또 그림이라고 하는 독립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요 모습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에 있어서는 조금 예외를 하겠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건 이 언어의 문제니까, 화라는 언어가 국제적인 언어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언어의 번역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탄 것은 언어의 이 벽을 넘어온 거잖아. 그 벽을 넘을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이제 그 번역에 발전이 되었고, 그만큼 훌륭한 번역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루어진 일이지. 사실은 그래서 가끔 얘기할 때 우리나라 시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인이었던 김소월의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죠? 나보기가 였고요, 가실 때에는. 그죠? 그 다음에,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이 지려받고를 어떻게, 그 감정을, 이제,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나도 얼마 전에 그 책 하나를 이제 번역하면서 시가 나왔는데 도대체 시를 직역하니까 너무 이상해. 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와, 이거를 시어적 감성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언어가 국제적인 언어인 영어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실은 많은 좋은 번역들이 나오니까 세계인이 공통으로 쓰지만,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그러지 못했으니까 화란어가 국제적인 언어가 아니니 여기에서 어떤 발전이 있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나 뭐와 뭐에서는 있다? 글인가 음악은 이거는 뭐 우리가 보고 듣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영향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림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마 그림의 영역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확실하게 또 자신 있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화란의 대표적인 화가인 렘브란트를 볼 수 있고, 렘브란트는 정말로 개혁교회 칼빈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의 예술은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저 카르바조와 같은 명화물을 통하여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예술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예술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예술 같은 게 화란의 대표적인 작가로서의 그 영향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화란의 예술은 아주 독특한 장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렘브란트,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사제, 그리고 뭐 기사와 군주, 이런 높은 세계, 은총의 세계에 관계된 것들, 그럼 이제 좀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대가 오면서 그 이후에는 뭡니까?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주의의 보호를 받아 후대 민주주의 생활을 예언하는 그림 예술은 맨 처음으로 국민의 성숙성을 선언했다. 가족은 교회에서 부가물로 끝나지 않았으며 독립적 의미에서 그 지위를 확언했다. 일반 은총의 빛에 의하여 교회의 외적 생활이 높은 중요성과 다면적 예술의 모티브를 소유했다. 사람들의 일반 생활은 계급 구분에 의하여 수세기 동안 가려졌다가 숨어 있었던 곳에서 신세계처럼 온갖 진실한 실제성을 갖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은총의 영역에만 그렸다는 그림들이 이제 어디의 영역으로? 일반 생활의 영역으로 그림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의 이 모습이 그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림이라고 하는 건 고차원적이고 아주 고급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이 때가 와서는 그것이 일반 생활로 드러나게. 칼빈주의가 가졌던 건 뭐냐면 자연의 제자리를 부여한 거야. 일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영향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여기 보게 되면 지상생활의 광범위한 해방과 자유. 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이 지상생활에 있어서의 해방,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억압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은총이라고 하는 그 같은 짓눌림 속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칼빈주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줘서 그 교회의 문을 열고 자연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칼빈주의의 어떤 사상이 예술의 영역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케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카리에르라는 사람은 칼빈주의만이 자유로운 예술이 번성할 수 있는 들을 갈 수 있었다고 큰 소리로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이제 미술사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자유로운 예술이 번성할 수 있는 들. 그러니까 예술이 자유가 된 거예요. 자유로움. 그러니까 교회와 사제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군주와 그 다음에 그 국가에 갇혀 있었던, 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서 그렸던 그림이고 그들이 원하였던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그 예술가가 그냥 뭐예요? 노예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 저기 예지의 저 목욕탕 그림을 한번 봐봐요. 이 그림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저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림. 저걸 왜 그리냐고. 그죠? 그거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그 목욕탕을 그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상을 그리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일상을 그릴 수 있는. 그걸 누가했다? 칼빈주의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게다가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한 선택이라는 개념이 겉보기에 작고 사소한 곳에 숨어있는 중요성에서 흥미로운 예술을 향하여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것, 예술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어떤 사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우리 대표님이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의 모든 것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와 그 다음에 어떤 거룩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제. 교회와 사제의 생각에 합당한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그러지 않거든. 지금 내 자유로운, 내가 자유와 해방을 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창작이 나오게 되는, 일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이게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일반적인 일상 사건에서 자신의 예술적 연구를 위한 동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인간 마음의 정서와 사안에 관심을 그리며 자신의 예술적 본능으로 이들의 이상적 충동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널리 세상을 위하여 펜으로 자신이 발견한 소중한 것을 해석하기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일상에서 내가 예술을 해야 되는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목욕탕 그림을 그릴 때 뭐가 생각나요? 저기 그림이면은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옛날 목욕탕.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 일상 사건에서
자신의 예술의 연구를 위한 동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다. 교회와 사제의 생각이 그림의 모티브였지, 내가 일상의 생활이 나의 생활의 모티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죠?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런 어떤 엠마오로 가는 길처럼 저런 성화 같은 저런 그림만이 주제가 있어. 저것도 변화됐기 때문에 저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개혁,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그림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네? 저 그림이 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그림일까요? 자연을. 그렇지. 사람이 작잖아. 예수님이 저렇게 작아요. 세상에. 자연이 지금 한 5배는 될 거예요. 그죠? 놀랍죠? 그리고 뭐가 들여져 있어요? 원근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저 안쪽에 원근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그 그림이 뭐죠? 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원근법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평면적인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의 그림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만 봐서 좀 그런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저걸 한번 저렇게 자 비춰보십시오. 저 그림이요. 그러니까 저 그림 자체도 이런 어떤 칼빈주의적 영향 속에서 나타났던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제자리를 차지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이제 이전에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의 정서와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게 칼빈주의자들이 가져다 준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술가는 선지자와 사도, 성인과 사제의 이상화된 형상을 캔버스 위에서만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짐꾼과 노동자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보면서 예술가는 세상 사람의 머리와 모습과 전체 개성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과 지위에 대한 인간적 표현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라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 성인과 사제만 그렸다가 이제는 짐꾼. 그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농부들 그리는 꽃. 그림 전체 꽃으로만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칼빈주의적인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고흐와 같은 저는 그림들이 그려지겠어요? 저 보는 것처럼 저 고흐의 어딥니까? 저게 항구를 그리잖아요. 저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조그맣고 전체가 다 이 항구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꽃, 정물화 같은 거. 그러니까 일상이 예술의 구조가 되는 거야, 일상이.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는 그냥 지금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영향이었다. 이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주의 나라에서는 이런 그림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술가도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자유롭게 섞여 지내며 그들의 인간 생활 속과 그 배후에서 궁궐과 성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었던 것과 다른 것, 즉 가장 날카로운 눈이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함께 살면서 그 놀라운 예술을 발견하게 된 거죠. 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핵심적입니다. 렘브란트에게 인간 생활은 어두컴컴한 색조 뒤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만 그런 명암 배암에서도 인생에 대한 그의 파악 능력은 매우 사실적이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더라, 렘브란트의 그림들, 저기 있는 카라바조의 그림들, 이 그림들 자체가 명암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매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죠.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예를 들자면 종교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관계된 것들. 그리고 자기 그림을 자기 초상화를 그림 속에다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측면으로 칼빈주의가 열방의 마음에 일컫던 사람들의 성숙성과 자유사랑에 대한 선언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이지만 풍부한 생활이 예술의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화란의 미술판은 작고 사소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열고 인간의 슬픔에 대하여 마음을 열므로 이 새로 발견된 세계의 풍부한 내용에 여전히 그 불멸의 명성을 지니며 모든 날에 새로운 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이 놀라운 예술 작품을 캠퍼스에 일궈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칼빈주의가 일어났던 나라, 특히 네덜란드의 이 그림의 화풍, 특별히 렘브란트로 대표되는 화란 예술에서는 일상의 삶들이 명암을 통하여서 가장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구현되었다. 이거 이제 일상이 들어온 거죠. 일상이. 2부에서 렘브란트의 그림 한번 볼 텐데 일상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 그림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이렇게 칼빈주의만의 어떤 학풍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칼빈주의는 어떤 정신에 있어서 예술가들을 일상으로 해방시켜줬다. 이게 칼빈주의 예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공헌의 하나다. 예, 1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